이번 시간은 11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 수업에 앞서서 지난번에 했던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발견 과정. 처음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더니 자, 특징이 하나 있었죠. 옆에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성질이 비슷한 이 세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서 원자량이 작은 리튬과 원자량이 큰 칼륨을 평균을 냈더니 중간에 있는 나트륨의 원자량과 비슷하게 또는 같게 나왔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따라서 데베라이너는 이를 새쌍 원소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렌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나열을 했더니 옥타브, 자, 파름계조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과학자가 나타나서 당시에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줄에 놓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줄에 놓게 되면 그 성질들을 더 한눈에 보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주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해결했습니다. 모즐리는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우리 러더퍼드는 앞에서 양성자를 발견한 과학자라고 배웠죠. 따라서 모즐리도 이 양성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로 정하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보완되었던 거죠. 따라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주기율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할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놓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표는 가로줄이 7개입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주기는 껍질 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조기라고 합니다. 1에서 18조까지 있습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 자, 그런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이 왜 세로로 나타나는지 보면 얘네들이 뒷페이지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함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결합에 관여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것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말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기율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80페이지입니다. 밑에 80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성질이 비슷한 1, 2, 그 다음에 13족에서 18족까지 원소를 다룹니다. 자, 이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비슷한 전형 원소. 1족은 알칼리 금속이고 2족은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17족은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18족은 비활성 기체. 이렇게 각 족마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원소들을 전형 원소입니다. 같은 족끼리 성질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지 않는 3족, 여기서부터 12족까지. 자, 얘네들은 성질이 구별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질이 비슷한 이러한 원소를 전이 원소라고 해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스칸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주로 20번까지 칼슘입니다. 자, 21번 스칸듐 같은 경우는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하면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자, 4s에 2까지 하면 전자가 20개입니다. 그럼 21번이니까 한 개 더 넣어야 되겠죠. 4s 다음에는 3d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3d에 전자 한 개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보어의 전자 배치로 나타내 볼게요. 자, 1s는 K 껍질이죠.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2주기는 L 껍질이죠. L 껍질에 8개. 3주기는 M 껍질. 2개, 6개, 1개. 총 9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N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타이타늄. 타이타늄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4s에 2, 3d에 2개가 들어갑니다. 자, 보어의 전자 배치를 하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총 10개가 들어가죠. 그러고 마지막에 2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칸듐과 타이타늄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이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선 다루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들이 주기성을 띠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관여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는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옆에 원자과 전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과 전자수가 1, 0이죠. 그 다음에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원자과 전자수가 쭉 증가합니다. 자, 근데 18족 원소를 보겠습니다.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입니다. 이유는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꽉 찼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죠.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8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1부터 0까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1부터 7 간 다음에 네온은 0이 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에서 원소를 금속 또는 비금속으로 나타내죠.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거. 그 다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자, 이유는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 이하죠. 3개 이하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5개를 들고 오는 것보다 1, 2, 3개를 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즉, 전자를 버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자, 비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이상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4개 이상이 되면은 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네,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원래 진도. 자, 11강입니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자, 우리 방금 했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했죠? 원자과 전자수 때문에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기적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 원자 반지름 이렇게 경량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온 반지름도 같은 주기 안에서 일정한 경량을 띠죠. 그 다음 리튬부터 네온까지 같은 주기 안에서 일정한 경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기성을 띠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핵전하예요. 자, 유효 핵전하 하기 전에 핵전하라는 거는 핵이 띠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4번이죠. 그러면 양성자수가 4개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핵전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핵전하는 플러스 4인데 전자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때문에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원자핵의 핵전하를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상쇄돼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자 A의 가려막기 효과로 전자 B가 느끼는 원자핵과의 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효 핵전하입니다. 자, 옆에 정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려막기 효과. 다전자 원자, 전자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인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하보다 줄어들겠죠. 그 다음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큽니다. 안쪽에서 더 잘 가로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유효 핵전하라는 거는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한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가 됩니다. 자, 밑에 그림 2개가 있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핵전하는 플러스 1이 돼요. 전자도 한 개 있죠. 그러면 전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핵전하를 그대로 느낍니다. 따라서 수소만 핵전하와 유효 핵전하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1. 자, 근데 산소는 전자가 여러 개죠. 양성자가 8개입니다. 원자 번호가 8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8개고 전자도 8개입니다. 그러면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가로막기 효과 때문에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가 8인데 그만큼 상쇄되면서 유효 핵전하가 8보다 작아집니다. 다시 핵전하는 8이고 유효 핵전하는 8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원소의 유효 핵전하를 측정해 봤더니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네요. 자, 먼저 같은 주기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2주기가 되죠.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거는 핵전하가 증가하죠.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전하와 전자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전자의 수보다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하도 커지고 전자수도 커지지만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는 증가.
됐죠? 요번에는 같은 족을 보겠습니다. 자, 같은 족 리튬과 나트륨을 보겠습니다. 리튬보다 나트륨이 유효 핵전하가 더 크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죠. 핵전하가 크기 때문에 나트륨의 유효 핵전하가 큰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기율표를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 증가하고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도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이유는 전자보다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도 커진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을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원자 오비탈로 나타내죠. 왜 오비탈로 나타냅니까?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있을 확률의 90%까지를 이렇게 경계선으로 정하고 이 밖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해야 될지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는 같은 종류의 원자를 결합시킵니다. 자, 그림에 보다시피 두 원자를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의 위치를 측정한 다음 핵 간 거리를 측정해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을 쭉 측정해 봤더니 자, 이번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도 같은 주기를 한번 볼게요. 리튬부터 플루오린까지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하 증가하기 때문에 핵전하가 증가하고 자, 위에 거 참고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하도 증가하고 전자수도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할 때는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했죠. 따라서 핵전하의 영향을 받아서 유효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유효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요.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엔 같은 족을 보겠습니다. 같은 족. 자, 같은 족을 보니까 리튬보다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네요. 네, 원자 반지름이 커진 이유는 딱 봐도 껍질 수가 많아서 그렇겠죠. 2주기, 3주기, 4주기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는 원자 반지름, 우리 뒤에서 잠깐 봤었죠.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자, 이렇게 세 개 이따가 배울 건데, 자, 이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일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자껍질 수입니다. 전자껍질 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효 핵전하입니다. 자, 유효 핵전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죠. 핵전하와 전자수.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따지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게 유효 핵전하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하고 원자 반지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자, 이온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두 가지가 있죠. 양이온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자, 껍질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이온은 원자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음이온은 전자를 가지고 오죠. 전자를 얻기 때문에 반발력이 커지면서 유효 핵전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더 커지겠죠. 따라서 원자보다는 음이온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도 유효핵전 한번 따져볼까요? 전자가 줄어들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핵전하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할 수 있겠죠. 양이온은 유효핵전하가 증가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음이온은 유효핵전하가 작아지면서 이온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주기성을 나타낼 때는 등전자 이온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을 다 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온이 됐을 때 전자 10개가 되는 거.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는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인데 전자 1개를 버려서 10개가 되겠죠. 마그네슘 12번, 전자 2개를 버려서 10개가 됩니다. 알루미늄, 전자 3개를 버려서 1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루린 9번입니다. 전자 1개를 얻어서 10개가 되죠. 산화이온, 전자 2개를 얻어서 10개가 됩니다. 질화이온, 전자 3개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얘네는 전부 다 전자 10개로 다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수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전하가 커지니까 유효 핵전하도 증가합니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크기는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점선이 바로 이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화이온, 산화이온, 플루오린화이온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점선입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보세요. 양이온에서도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 등전자 이온의 주기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온화인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낸다라는 거는 무한대까지 전자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며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전자를 쉽게 떼낼 수 있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식으로 나타내면 원자에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이 있네요. 나트륨 원자는 3주기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떼내는데 496kJ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1몰당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트륨 이온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도 한번 측정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같은 주기를 보겠습니다.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고 있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떼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
증가한다라고 했죠.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 다음 같은 족을 보겠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네요.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점점점 더 바깥쪽 껍질이 되죠. 리튬은 L 껍질에서 떼어내고요. 나트륨은 M 껍질, 칼륨은 N 껍질에서 떼어내니까 당연히 리튬보다는 칼륨이 이온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 왜?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베릴륨하고 붕소에서 에너지가 살짝 감소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4번이죠. 4번이면 전자 배치라면 1s에 2, 2p에 2가 됩니다. 그 다음 붕소는 5번 1s에 2, 2p에 잘못했네요. 자, 다시 자, 4번 베릴륨 1s에 2, 2s에 2고요. 그 다음에 5번 붕소 1s에 2, 2s에 2, 그 다음에 2p에 1개가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 준위는 s 오비탈이 높은가요? p 오비탈이 높은가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죠. 그래서 2s에서 떼내는 것보다 2p에서 떼내는 게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베릴륨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붕소는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붕소에서 에너지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붕소는 ES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EP에서 떼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작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질소하고 산소. 자, 질소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7번 질소입니다. 1s에 2, 2s에 2, 2p에 3이 되죠. 그 다음에 8번 산소. 1s에 2, 2s에 2, 2p에 4입니다. 자, 그럼 얘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p 오비탈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자를 보면은 p 오비탈. 아이고, 가렸었네요. 질소에 보면 p 오비탈의 훈트 규칙에 의해서 홀 전자 수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산소는 4개가 들어가 있죠. 홀 전자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다운 스핀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때 자, 훈트 규칙이 좀 더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떼내는 거랑 그 다음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할 때 전자끼리 있으면 반발력 생기죠. 여기서 떼내는 것 중에 당연히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때 떼내는 게 더 쉽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더 작아요.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옆에 나와 있죠. 자, 질소는 2p 오비탈의 홀 전자만 존재하므로 산소보다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보다 산소가 더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붕소가 2족이었죠. 그 다음에 베릴륨이 2족이었고 그 다음에 붕소가 13족. 자,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15족,
산소가 16족이죠. 자, 이렇게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을 조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1몰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도 베릴륨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죠. 자, 여기서 안쪽에 전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전자가 또 2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이 전자를 떼어냅니다. 자, 이게 제1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전자가 한 개 떨어져 나가면 반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겠죠. 자,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 상태에서 그럼 얘는 없습니다. 또 한 번 떼냅니다. 두 번째 전자를 떼냅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개까지는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요번에는 세 번째 전자를 떼냅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내야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안쪽 껍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까지 떼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에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 크기 변화, 이온화의 차수가 커질수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전자를 떼어낼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낸 후 다음 전자를 떼어낼 때는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말하죠. 제일 바깥쪽에 다 떼낸 다음에 안쪽에서 떼낼 때는 다음 전자를 떼낼 때는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떼어내야 하므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원자과 전자 수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떼어낸 전자 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은 3주기 1족이죠. 3주기 1족. 그래서 하지만 두 번째 떼낼 때는 L껍질에서 떼내야 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죠. 거의 10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까지는 쉽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3주기 2족입니다. 전자 2개까지는 쉽게 떨어져 나가겠죠. 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조금씩 증가하고 세 번째로 갈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는 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세 번째까지는 조금씩 증가하고 네 번째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적었네요. 자, 여기서 3가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3개 떼내야 되겠죠. 제1 이온화 에너지 더하기 제2 이온화 에너지 더하기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각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숙제로 할게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문제.
자, 그림은 원소 A에서 D에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기 기억. A에서 D 중 A는 전자수가 가장 작으므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핵전하와 같다. 유효핵전하와 핵전하가 같은 경우는 수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수소가 없네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수소를 제외하고는 유효핵전하는 핵전하보다 작습니다. 수소만 유효핵전하와 핵전하와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A랑 D. 자, 전자 껍질 수가 3개,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도 더 많네요. 근데 D가 원자 번호가 더 큽니다. 자, 유효 핵전하를 물었습니다. 유효 핵전하는 2가지 조건이 있죠. 핵전하와 전자수. 둘 중에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했죠?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큰 D가 유효 핵전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 작다. 맞는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D은 B와 C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B가 C보다 크다. 자, 마찬가지로 C가 원자 번호가 더 크죠. 껍질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수가 더 많긴 하지만 핵전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C가 유효 핵전하가 큽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그림은 원소 A에서 D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전자 이온을 말해보면 산소, 플로린, 네온은 원자고 나트륨, 마그네슘까지 등전자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A 같은 경우는 이온이 커졌죠? 이온이 커진 거는 음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음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C와 D는 이온이 더 작기 때문에 전자 껍질을 한 개 버린 양이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A보다는 B가 더 작대요. 자, A보다 B가 작다는 거는 유효핵전하가 크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이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D가 더 작기 때문에 D가 원자 번호가 더 큰 마그네슘, C는 나트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비금속 원소이다. 맞고 음이온이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니은 C와 D는 3주기 원소다. 네,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원소는 3주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A랑 B 중에 원자 번호가 더 큰 B가 유효핵 전하가 큽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페이지 3번입니다. 그림은 2주기 원소 A에서 D의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홀 전자수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족 주기율표에서 원자과 전자수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홀 전자수는 s-오비탈에 1개, s-오비탈에 2개 들어가니까 상쇄돼서 홀 전자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가죠. p에 1개, p에 2개, p에 3개. 자, p에 4개 들어갑니다. p에 4개 들어가면 상쇄되고 됩니다. 자, 지금 홀 전자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앞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고 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주기 원소라고 했습니다. 2주기 원소의 홀 전자수 보면 자, 2주기에서 홀 전자수가 1개인 거는 얘네네요. 자, 원소를 적어 볼게요.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입니다. 그러면 리튬, 붕소, 플루오린이 A, B, D가 된다는 얘기고요. 홀 전자수가 0이 되는 거는 베릴륨 아니면 네온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 전자수가 1개인 것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구일까요? 전자 떼내기가 힘든 거는 유액 전하가 큰, 원자 번호가 큰 플루오린이 됩니다. 따라서 D가 플루오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튬하고 붕소네요. 차례대로 해주면 됩니다. 리튬, 붕소. 자, 여기서 왜 B보다 C가 더 작을까 보겠습니다. 자, 네온은 플루오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C는 플루오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죠. 원자 번호가 플루오린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네온은 될 수가 없고 베릴륨이 되는 겁니다. 자, 베릴륨보다 붕소가 원자 번호가 큰데 에너지가 더 자, 붕소가 홀전자수 1개, 베릴륨이 1개.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베릴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랑 베릴륨 중에 지금 베릴륨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이죠. 자, 이유는 얘는 s-오비탈이고 얘는 p-오비탈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2족하고 13족 원소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2족하고 13족 원소. 얘는 s-오비탈에서 떼내는 거였고 얘는 p-오비탈에서 떼내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얘가 더 크죠. 이렇게 좀 더 큽니다. 이온 에너지가. 따라서 보기를 보면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더 크면은 유액 전하가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큰 거 맞아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B랑 C 중에 원자 번호가 더 큰 붕소가 유액 전하가 더 큽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A와 D의 원자과 전자수 차이를 보겠습니다. A는 리튬 원자과 전자수 1, D는 플루오린 원자과 전자수 7. 원자과 전자수 차이는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에서 E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각각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C부터 볼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얘는 그러면 1족 원소입니다. 즉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아직까지 급격히 증가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C는 2개까지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족 원소, 마그네슘이 되겠죠. C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D는 아직까지 D는 D 잠시만요. 그 다음에 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E네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것은 18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E가 바로 네온이 돼요. 자, 그러면 남은 게 플로린하고 알루미늄인데 플로린은 전자를 얻기 쉽고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 알루미늄,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플로린이라고 정하면 다 찾았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A는 나트륨, 금속성이 가장 크다. 맞고 2번, B의 안정한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3이죠. 맞습니다. 3번,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다. 자, 원자를 물었습니다.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 얘는 3주기 2족 원소죠. 자, 그럼 원자 번호가 더 큽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은 유액 전하가 커서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 맞죠? 4번,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C가 D보다 작다. 자, 얘네가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 되죠. 등전자 이온에서 마그네슘이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5번, E는 전자를 얻어서 얘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자, 숙제는 뒤에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